김성환의 시사야. 진흥왕 순수비. 이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신라 진흥왕이 자신이 개척한 국경지역을 방문하면서 영역을 넓힌 것을 기념해 세운 비석인데요. 이 북한산과 북한 마운령, 황초령, 창령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흥왕 순수비가 매우 흡사한 비석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는 진흥왕 순수비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찾아낸 최초의 근대 고고학자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진흥왕 순수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요. 진흥왕 순수비가 내기라는 것은 뭐 배워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파주 가막산에 진흥왕 순수비와 아주 비슷한 비석이 있다고요? 가막산 가보셨나요? 저는 바로 옆까지 갔습니다. 거기 출렁다리가 요새 유명한데요. 지금 거기가 출판단지하고 가깝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가깝진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5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주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렇군요. 이쪽에 또 출판단지 쪽하고 그쪽이 적성 쪽하고는 굉장히 먼 연천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출렁다리로 되게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막산 정상이 해발이 675m예요. 그래서 뭐 만만치는 않은 산인데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 그 심상치 않은 비석 하나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거든요. 네. 모르셨죠? 그거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가신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 저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비석을 떡하니 그 산에다가 만들어놨으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비석이어서 그 17세기 중엽인데요. 1666년에 미수 허목이라는 굉장히 대문인이면서 이제 학자였는데요. 이분이 70살의 어떤 노구를 이끌고 당시에 정상에 올라서 이 비석을 본 다음에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글자가 다 마모돼서 보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몰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석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명문이 있는 비석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고 이제 글자가 있었는데 지워졌다. 이거는 이제 몰잡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됩니다. 몰잡요? 몰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게 1666년이니까 한 350여 년 전에도 비석의 명문을 읽기가 어려웠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허목 선생도 못 읽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1970년대까지도 이 비석이 사실 군부대 관할이었거든요. 정상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된 적은 없었는데 1976년에 이 군인인데요. 윤일령 소령이라고 되게 이 군부대 쪽에 그 문화유산을 굉장히 보고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뭐 답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관심 있게 보고 군 내부에 이렇게 보고 같은 걸 했어요. 어떤 책에다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학계에 알려지면서 1982년에 이제 동국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탁본을 뜨고 글자를 읽어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명한 학자들이 이제 봤는데도 불구하고 글자의 흔적만 12자에서 13자만 어렴풋 확인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그 동국대 조사단이 이제 그래도 이 비석이 좀 뭔가 진흥왕 순수비, 그러니까 북한산 비석하고 약간 되게 크기하고 형태 재질이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막산 비석이 보면 높이가 한 170 정도 되고 센티미터죠. 그리고 너비가 74cm, 두께가 15cm 정도 되는데 북한산비는 남아있는 비시는 높이가 한 154, 너비가 69, 그다음에 두께는 똑같이 15cm였는데 석재는 둘 다 화강암이었고 그래서 이 가막산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덮개돌을 덮어놨거든요. 그 덮개돌을 빼면 크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높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비석의 형태와 규모는 뭐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일단 뭐 공통점을 찾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뭐 명문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그게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가막산에 왜 이런 비석을 세웠을까? 그렇죠. 그게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비석을 거기다가 떡하니 세워둘 이유는 사실 만무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흥왕 순수비야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동국대 조사단도 삼국시대에 조성된
오래된 비석 이런 식으로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네. 그 후에도 이제 그러면서 조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혹시 첨단 기술이 좀 나오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 9월 초에 제가 다른 취재로 해서 그 서해 전문가인데 손한일 박사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귀가 번쩍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자기가 1999년에 가막산 올라가가지고 비석 탁본을 해가지고 몇 자리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전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그러면은 그 글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한 10여 년 전에 그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막산 올라가서. 왜냐하면 당시 민통선 문화유산 기행이라서 연재를 하면서 거기 올라가서 북쪽이니까. 네. 그래서 취재를 하다가도 그때 제5회 진흥왕 순수비가 아니냐 이런 기사를 쓰면서 그러나 이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무척 아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순 박사가 읽어냈다 그러니까 제가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무슨 글자냐 한번 그 표시 좀 해봐라라고 했더니 이 당시 이제 글자의 획을 이렇게 빨간 펜으로 네. 윤곽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석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빛광자하고 정벌할 벌자하고 그다음에 네. 사람 인자였는데 이게 사실 가만히 보면 매지가이 같더라고요. 이게 탁본을 보니까 표시를 안 된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표시된 걸 보고 안 본 걸 보니까 매지가이처럼 뭔가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글자가 보이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단독 기사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특종하신 거 아니에요? 뭐 특종이 아니라 요새 단독이라고 요새 붙이면서 인터넷 그런 식으로 했죠. 너무 뭐랄까요? 그 겸손한 말씀이시 아닐까 싶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벌할 벌자 그리고 사람 인자라고 하면은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 이미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손 박사 자신이 이제 학술 논문으로 발표를 좀 해야죠. 그래서 학계 논란도 되고 논쟁도 벌이면서 이제 공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석자 읽어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1666년에 대학자이자 뭐 문인인 허목 선생도 못 읽었는데 그걸 읽었다는 건 사실은 세자지만 대단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뭐 연구가 그 다음에 더 안 됐습니까? 지금 뭐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발견된 글자 중에서 이게 칠벌자 아까 얘기했던 정벌할 때 벌자가 약간은 심상치는 않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정벌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라의 제17관등 중에서 1관등 첫 번째 관등 중에 이벌찬이라는 관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등명이니까 이거 되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손 박사 같은 경우는 이 벌자가 그 비석의 중간 부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관직명이면 뭔가 뭐 비석을 세운 사람이니까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이럴 것 같은데 가운데 나왔다는 건 뭔가 동사가 아니냐. 그 동사는 정벌했다는 의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파주가 당시에 신라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다거나 아니면 다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던 곳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산이라든가 또 마운령, 황초령, 창녕 이런 거를 보면 한결같이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창녕비의 경우는 사실은 화항산성이라고 있는데 낙동강 남쪽에 의령과 함안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마운령비 인근에는 운시산성이 있거든요. 이게 청진과 함흥을 잇는 통로. 그다음에 이제 황초령비 같은 경우는 중령진이 옆에 있는데 강계와 함흥을 잇는 통로. 이런 통로들을 각각 통제하는 곳이고 또 이 북한산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한산성이 있는데 거기는 개성과 서울을 잇는 통시를 감시하는 통로를 감시하는 어떻게 보면 군사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막산도 군사 요충지면은 그렇죠. 약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높은 거죠. 이 가막산 앞에 보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요충지였던 칠중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충지면은 성을 7개나 겹쳐서 쌓았다 그래서 칠중성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기록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2개만 꼽아보면 삼국사기 기록인데요. 638년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범하니까 백성들이 가막산 산골짜기로 들어갔고 대장군 알천이 칠중성 밖에서 고구려군과 싸워서 고구려군을 많이 죽이고 사로잡았다. 이런 기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60년 그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하고의 국경선이 거기였는데 네.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한편의 전투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뭐 신라의 칠중성 현령 필부가 고구려군과 맞서서 20일간이나 성을 지켰다. 고구려가 포기하고 퇴각하려 했지만 반역자 대사마 비삽이 은밀히 고구려와 밀통을 해갖고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으니 빨리 공격하라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화공으로 공격을 했고 그 현령 필부는 고구려군의 화살을 맞아 몸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싸우다 죽었다. 이런 아주 파노라마 같은 서사시와 같은 그런 전투씬이 나옵니다. 정말 요즘에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정도의 그대로 스토리인데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아주 충분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삼국시대뿐만이 아니고 1400년이 지난 1951년 4월에 이곳이 사실은 영국군하고 중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국제전쟁터였는데요. 칠중성이 영국군이 캐슬고지라고 명명을 했어요. 달리. 그래서 영국군 그로스터 대대라는 850명 되는 부대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네. 당시에 중국군 3개 사단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인해전술 있잖아요. 예. 꽹가리와 징을 치면서 뭐 그 사진도 있거든요. 보면 네. 임진강을 도하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3일을 막아가지고 영국군이 결국 중국군의 서울 재점령을 사실 틀어막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멀게는 1400년, 1500년 전부터 가깝게는 60년, 70년 전까지 이 칠중성 가막선이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이거나 네. 뭔가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강이 이곳을 흐르는 임진강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인마가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인마라는 건 사람과 말인데 기마 부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것은 곧 한국 전쟁 때나 이럴 때는 탱크 부대와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도하를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러니까 네.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가막산 정상에 오르면 북으로는 개성 송악산이 보이고 남으로는 삼각산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에는 북한산 순수비를 세우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한강과 황해도 이런 그 지름길 뭐 이런 거를 봤다고 하면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는 결국 또 요충지인 또 이 그 가막산에다가 이런 비석을 세우면서 또 당신이 와서 이제 순수했다라는 기념을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단독 보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하신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증거를 못 찾으니까요. 방증은 있으나 예. 심증은 있지만 확정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 아까 네. 이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네. 잠깐 언급했는데 추사가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추사가 이제 당신 스스로를 두고서 나는 금석벽이 깊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금석벽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시죠? 이게 우리 금성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열심히 탁본 뜨고 뭐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 벽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이 못 말리는 같은, 집착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치기 힘든 병 같은 네. 의미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있죠. 마니아나 덕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그렇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희 선생이 당신 스스로 나는 금석 덕후다. 나는 금성문을 많이 탁본도 그 당시에 탁본도 많이 떴던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금석벽이 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뭐 덕후야 마니아나 그런 식으로 잡을 한 건데 사실 추사 선생 같은 경우는 글씨면 글씨, 시면 시, 뭐 무슨 경학이면 경학 못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해동의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랑한 분야가 바로 금석벽이었다는 거여서 북한 고고학자인 도유오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1961년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로 이제 고고학 개설서를 내거든요. 네. 그 개설서에서 추사 선생을 최초의 근대적 고고학자로 꼽았는데 사실 금석학이라는 게 사실 고동기에 새긴 뭐 그런 명문이라든가 또 석비에 새긴 또 명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고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뭐 괜한 수사는 아닌 거죠. 그럼 고고학적인 발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하신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그 북청 유배 시절에 그 청해토성이라는 데를 갔다가 네. 돌창, 돌화살촉, 그다음에 돌칼 이런 걸 수습을 했는데 석기 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 당시만 해도 뭐 뇌공, 그러니까 뭐 하늘에 귀신의 조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여겼는데 심지어 조선조 세종 때 임질에 걸린 세종의 치료를 위해서 돌칼, 돌화살 쪽을 갈아서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임질에 성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예, 뭐 저도 그래서 눈을 의심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예, 세종 임질에 갖고 예. 이제 쳐봤더니 진짜 있습니다. 근데 임질이라는 게 사실 찾아보니까 지금의 성병은 아니고요. 예. 요로결석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는 석기를 갈아 먹으면 무슨 요로결석의 일종인 성림 이런 거에도 효염이 있다. 그런 약재다라고 이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 뻔했어요. 예. 그러실 리가 없어.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는데 예. 그럼 성병에 걸렸을 리 없다는 거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다른 걸로 추정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 뭐 추사 선생이 이제 청해토성 부근에서 주운 걸 가지고 대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뭐 귀신의 주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숙신의 유물이야라고 이제 딱 단정을 내렸는데 숙신이 어딘지를 아시잖아요. 그게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정도에 중국 동국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함경도 쪽 네네. 쪽에 이제 그 살았던 부족인데 그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숙신은 쌀이나무에 돌 화살 쪽을 붙인 화살을 천하의 보물로 여겼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추사가 여러 문헌들을 검토해보고 해서 숙신의 유물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네. 그런 발굴한 석기를 주제로 해서 256자에 달하는 장문의 시 돌화살이라는 시를 또 남겼습니다. 아, 정말 추사 선생은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1816년인데 30살을 넘겼는데 동네 친구하고 올라가셔갖고 비봉에 뭐 그때까지는 이게 뭐 무학대사비니 아니면 도선대사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추사가 이제 올라가서 비석을 천천히 뜯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끼가 막 껴갖고 물잡이 같은 느낌이었다는 건데 네. 손으로 딱 문지르니까 이제 이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음이 급해갖고 이끼 낀 비면을 막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 이게 이끼가 글자를 따라 들어가 있었다. 파임 획이 끊어지고 삐침획이 뭉개진 것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 되고 이제 탁본을 막 떴다. 그러면서 놀라운 글자를 읽어내는 거죠. 그게 어떤 글자입니까? 놀라운 글자가. 진흥의 진자를 이제 찾아낸 건데요. 아. 촉이 딱 있었던 거죠. 아 이거는 진흥대왕이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감격을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썼는데 1200년 전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밝혀지니 무학대사비라는 황당무계한 이 설이 변파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속학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자뻑 같은 느낌? 이런 표현 자주 쓰세요. 네. 근데 안 어울리는데. 네, 그런 자뻑의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근데 얼마나 그게 기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탁본을 떠고 와서 오셔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그 판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진흥태왕이라는 두 글자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9년 9구자에다 9년이라고 봤던 글자가 순수라는 걸 찾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 국경경자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네라고 이제 확정을 지은 거고 결국 그 이듬해까지 해서 총 92자를 찾아내가지고 진흥왕 순수 그다음에 남천이라는 거 이거 남천은 그 이 진흥왕이 568년에 이제 그 차지했던 남천주 이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글자들을 찾아내므로 해서 이제 아 이거는 순수비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아니 그 추사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이제 가막산비도 뭔가 진흥왕 순수비라고 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증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아직까지는 세자만 찾아냈다 그러는데 워낙 그 이 풍운한 설에 뭐 부대껴 갖고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3D 요즘에 3D로 네,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조금 더 뭐 저희 추사 선생 같이 이렇게 좀 해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제발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청취자 박남수님께서 안녕하세요. 교화도서관에서 답사 같이 갔던 경향신문 기자님이시죠? 방송으로 듣는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시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교화도서관. 이렇게 또 청취자분하고 인연이 연결되는 네. 것 같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